이광수 장편 소설 단종애사 실국편. 경덕궁직 한 명에는 벼슬은 미미하지만 송도에서 아는 사람은 알았다. 그 녀석한테 걸렸다가는 큰 코 떼네 하는 것이 송도 사람들의 한 명의 평이었다. 경덕궁 기와를 벗겨 팔아먹는다는 둥, 궁 후원 나무를 찍어 팔아먹는다는 둥 하는 소문도 한 명애가 궁직으로 온 지 석 달 못하여 나기 시작하였다. 그 소문이 결코 헛소문은 아니었었다. 탐제 기주색이라는 그의 특색은 이때부터 드러났었다. 한 명의 아내는 민중추대생의 딸이었다. 민대생의 사이가 넷이나 되는 중에 셋째인 한 명에는 다른 동서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장모되는 민대생 부인도 다른 사위와 같이 귀애하지를 아니하고 매양 쓴 우애 보듯하였다. 명예가 이렇게 장모와 동서들에게 푸대접을 받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거니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용모가 괴상하게 생긴 것이다. 한 명에는 그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 만에 나왔다. 그 어머니가 명예를 잉태하고 그가 나기까지 7달 동안 죽도록 신고하여 말하자면 더 참을 수 없어 7달 만에 지레 낳아버린 것이다. 나온 것을 보니 사람의 새끼 비슷하기는 하나 사체 유미 형성이라 하도록 아직 사람 꼴이 되지 아니하여서 그까짓 것을 젖을 먹이려고 애쓸 것도 없이 내다 버리자고 하는 것을 그 집에 있는 할멈 하나가 주워다가 솜에 싸서 도움방 속에 두어 길러내었다고 한다. 명신록을 보면 시생월수년 방시성형이라 하였으니 난지 2,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 같은 형상이 되었단 말이다. 그러던 것이 자라서 한 명애가 되었다. 얼굴이 아래가 퍼지고 위가 빠르고 코가 크고 눈은 크나 사빨뜨기요. 머리는 삐죽하게 잡아 뽑은 듯하였다. 이것을 보고 영통사에서 어느 늙은 중이 광역천민이 귀될 징조라 하였다. 어찌하여 날 때는 병신스러웠고 자라남의 괴물 같았지만은 재주도 있고 엉큼하여 범상치 아니하게 보는 사람은 보았다. 그 종조부 한상덕이가 이 아이는 내 집 천리구야 하며 데려다 양육한 것이나 중추 민대생이 사위를 삼은 것이나 다 그를 범상치 않게 본 까닭이다. 진실로 한 명에는 10달을 못 채우고 지레 날 때에 선악을 가리는 양심 하나를 잃어버리고는 다른 것은 다 찾아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러하니 장모가 귀할 리 없고 천황과 동서들이 비웃지 아니할 리 없었다. 그러나 명예는 그런 것을 다 부족괴치라고 생각하는 듯이 태어나였다. 그렇게 명예는 배심이 있었거니와 명예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배심이 좋은 것이 더욱 미웠다. 명예는 다른 동서들 중에는 옥관자 붙인 사람까지 있어도 명예는 집을 이루지 못하여 조부되는 문열공의 사당에 있는 집도 비워버리고 아내는 처가에 갔다가 맡겨두고 이따금 생각이 나면 가서 만나보고 자기는 이 사랑 저 사랑으로 돌아다니었다. 그중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은 골람의 집이었었다. 명예는 골람의 집을 자기 집과 같이 여기어서 만일 어떤 친구와 만날 일이 있으면 골람의 집을 지정하였고 골람의 집에서도 한 명예를 한 집 식구로 알아서 아침밥은 아니어도 저녁밥은 차려놓았다. 그러면 흔히 명예는 밤이 깊어서 술이 잔뜩 취하여 무엇라고 혼자 찌꺼리고
묻고는 골람의 집으로 들어와 밥을 찾아 먹고 아직도 기운이 남으면 골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들다가는 탈망도 아니하고 이튿날 낮이 기울도록 코를 골고 잤다. 그러면 아침밥상은 부엌에서 그대로 늙었다. 명예가 돌아다니는 곳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형제 이상으로 절친한 골람도 명예가 사귀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였다. 다만 가끔 골람의 집 사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꼴을 보아 그가 한량, 술객, 등속과도 주축하는 줄은 알았다. 한 번은 골람이가 여보게 자준이 자네가 무슨 술을 배우나 하고 물은 일이 있다. 자준이라 하면 한 명의 자다. 명예는 너털 웃음을 치며 왜 내 눈이 벌써 신기로운 빛이 나타나나 하고 그 사빨뜨기 눈을 번득거리며 뒤집어 골람에게 묻는다. 따는 그 눈이 술객의 눈과 같다고 골람은 생각하였다. 어찌 보면 청맹인가 싶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그 눈에는 일종의 광채가 있었다. 골람은 웃으며 과연 자네 눈에는 신기는커녕 귀기가 있네. 와, 그 무슨 소린고 귀기가 있다니. 내 눈이 이래 보여도 청강성 전기를 받은 눈이야. 자네 눈보다는 나의 하고 명예는 다른 도인이라는 자가 자기의 상을 보고 하던 소리를 옮기었다. 골람은 그래도 조부 이래로 유가서를 존숭하는 집에서 자랐으므로 술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명예는 사실상 잡술을 좋아했다. 그래서 어느 술객에게서 얻어들은 소리를 가장 제가 할 줄이나 아는 듯이 흉내를 내고는 웃었다. 한 번은 명예가 어떤 술객 하나를 데리고 골람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때에는 조선에 도사라는 것이 많아서 무슨 풍운조 하나 부리는 재주가 있는 듯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돌아다녔다. 그 술객이란 자가 골람의 상을 보더니 10년 내에 배상하시겠소 하고 능청스럽게 일어나 골람에게 절을 하였다. 골람도 너무나 기뻐서 부지불각에 일어나 마주 절을 하였다. 그것을 보고 명예는 웃었다. 술객은 불출수년에 조선에 큰 정변이 일어난다는 말과 인명이 많이 상할 것과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한 명에 골람 두 사람인 듯 말하였다. 명회를 보고는 귀한 시기로 말하면 영의정을 30년은 지내겠소다마는 눈에 살기가 많으니까 임명을 많이 해야겠고 혹시 겁난이 있다 하겠지만은 생전에는 염려 없소 하였다. 골람과 한 명에는 힙을 자성하여 온종일 술을 마시고 즐겼다. 그리고 이날에 두 사람은 문경지구를 맺었다. 그리고 일생을 관중포석으로 자처하였다. 상간만 승하하시면 세자궁은 유충하시어 반드시 수양과 안평이 무슨 일을 내고야 말 것일세. 그런데 안평은 지금 명성이 높지만은 의리를 아는 체하고 문화에 사람이 없으니 무슨 일을 하겠나. 수양은 인물이나 명망이나 안평만은 못하지만은 사람이 영악하니까 인정이고 의리고 얽매일 사람은 아니요. 자네와 나와 우리 둘만 붙으면 반드시 성사가 될 것일세. 그리 되면 우리 둘이 10년 내에 정성이 된다는 말도 그럴듯하지 아니한가. 문장 도덕으로야 내가 자네를 당하겠냐마는 사업을 경륜하는 데는 과히 자네만 못지 아니할 것일세. 마침 자네가 지금 수양대군 궁에 긴이 다니니 이것이 다 천이야. 내가 부탁 아니하기로 어련하렸나마는 기회를 잃지 말고 수양대군을 바싹 경마를 들고 나를 청거만 하게. 내가 수양을 만난 뒤에야 만사가 다 내 장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한 명의 월전 단위로 상경하였을 때 골람에게 하고 간 말이다. 명회가 말한 바와 같이 문장 도덕은 골람이가 명회보다 승하였으나 모략하기로는 명예가 골람보다 훨씬 상수였다. 골람이나 명예에게 도덕이란 것도 우습지만은 그래도 골람은 선악을 변별할 줄 알았다. 어떤 것은 인정에 맞는 일이요. 어떤 것은 인정에 맞지 않는 일이요. 어떤 것은 세상에서 옳다고 하고
어떤 것은 세상에서 마땅치 못하게 여길 것임을 알았다. 다만 그까짓 것을 그다지 요긴한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그렇지만은 명예는 전혀 선악을 변별하는 양심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욕심과 그 욕심을 달하려는 한량없는 꾀가 있을 뿐이었다. 어떤 놈의 돈을 먹으리라 하면 반드시 먹었고 어느 계집을 내 것을 만들리라 하면 반드시 만들었다. 그래서 정보의 섬에가 자색이 있는 줄 알고는 곧 정보와 친한 체 하며 마침내 그 섬에를 첩으로 얻었다. 그것도 석 달 안에. 그리고 충신 정몽주의 손녀를 첩으로 삼았노라 제백안에 대언상담하였다. 썩은 선비들이 충신이라 떠들고 종사라고 존중하는 정몽주의 손녀를 첩으로 삼아 그 이름을 짓밟는 것이 쾌하였던 것이다. 누구나 도덕적 양심만 떼어놓으면 상당히 꾀가 나오는 법이지만 환명회의 개교는 실로 무궁무진하였다. 그는 체면이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를 전혀 돌아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러한 짓이라도 목적을 위하여서는 가리지 아니하였다. 후일에 세조대왕이 한명에는 내 자방이야 하고 누누이 칭찬한 것이 다 이 꾀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는 도덕 있는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쌍놈이거나 깍정이거나 도둑놈이거나 죄인이거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의 욕심을 달하기에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면 사귀었고 필요만 하면 도덕 있는 사람이라고 사귀기를 사양치 아니하였다. 집현전 여러 학사들 중에 후일에 가장 직이상적한 이는 신숙주였다. 그것은 신숙주가 도덕지사인 까닭은 물론 아니요. 도리어 그가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와 서로 합하였던 까닭이다. 명예가 경덕궁직으로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다닌 사람 셋이 있다. 그것은 양정과 유수와 이문이다. 세 사람은 다 골격이 장대하고 여력이 과인하여 모두 고향에서 사람 깨나 때려 죽이고 혹은 옥을 깨뜨리고 혹은 대로변에서 행인을 엄습하여 돈을 빼앗아 먹고 살던 무리다. 그들은 한명회가 두어하여 숨겨주는 은혜를 감격하여 죽기로써 명회의 명에 복종하기를 맹세하였다. 그 중에도 이문 한 사람은 명회의 구종이 되어 상시의 명예의 시중을 들고 양정, 유수 두 사람도 명예가 가는 곳이면 그림자 모양으로 따라다니다가 만일 어느 누구가 명예를 건드리려고나 하면 맹호같이 내달아서 그 사람을 반죽음을 만들었다. 송도 사람들이 명예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의 귀죽한 머리나 삿발뜨기 눈이 아니요 실로 명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흉물 세 사람이었다. 명예도 세 사람에게는 극진하였다. 그렇게 궁한 신세로도 생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경덕궁직으로 받는 요도 받는 날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명예가 경덕궁 기와를 벗겨 파는 것도 이렇게 자기분에 상당치 아니한 부하를 세 사람씩이나 기르는 까닭이다. 양정과 유수는 자기네와 같은 무리를 많이 알았고 그 무리들은 대개 귀신 모양으로 낮에는 숨고 밤에만 나와 다니는 무리들이다. 다 사람 깨나 죽이고 포도청 출입을 예사로 아는 무리들이었다. 그들의 결에는 모래판에 마 뿌리는 모양으로 얼키설키 끝난 데를 몰라 조선 전국에 편만하여 있다. 그들은 일종의 도적나라를 건설하여 신라, 고려는 바뀌되 이 나라만은 영세불변한 듯 하였다. 양정 유수는 이 도적나라 백성이었다. 양정과 유수는 한명회가 중시 궁궁한 것을 보고 도적의 구렬에 들어가서 거기 두령이 되기를 권하고 만일 그러할 뜻만 있다면 자기네가 앞장을 섬하고 말하였다. 가만히 있게 경덕궁 기와나 벗겨 먹어 가며 좀 더 기다려보세 하고 명예는 두 사람의 권함을 아직 거절하였다. 그렇지만은 만사가 다 불려이하면 양양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였다. 강원도 양양 어느 살골짜기에 도적나라의 대두령이 있단 말을 들은 까닭이다. 그리고 자주 골람에게 편지를 붙여
기회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일변 이문을 시키어 안평대군 궁과 수양대군 궁의 동정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것은 이문의 일가가 되는 사람이 수양대군 국로로 있던 까닭이다. 또 양정과 유수도 장안에 돌아다니는 끈앞풀을 통하여 명예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의 행동을 정탐하였다. 이렇게 정탐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승도 있고 판서도 있고 지편전 문신들도 있고 수령방백도 있었다. 명예는 손에 여러 1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는 양정, 유수와 이문이 정탐하여 보고하는 대로 각각 이름 밑에다 적어 넣었다. 아무 날 밤 안평대군이 담담정에서 시회를 열었는데 모인 것은 누구누구요? 한 이야기는 무엇이요? 누구가 누구를 신방하였소? 어느 벼슬이 갈리고 누구가 망해 올랐소? 모두 이런 것들인데 10가지에 한 가지도 들을 만한 것이 없건만은 그래도 명예는 일일이 명부록에 깨알 같은 장글씨로 적어 넣었다. 그 보고들 중에 종성부사 이경유가 이번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함길도 절제사 이징옥이가 우의정 김종서에게 보낸 선물, 야인이 쓰던 활 하나와 칼 하나를 가져왔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보고를 듣고는 명예는 무슨 보물이나 얻은 듯이 기뻐하였다. 그런 것은 다 아시어서 뭘 하시오? 하고 양정이나 유수가 물으면 명예는 심심파적일세 하고 웃거나 내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터이니까 모두 알아두는 것이야 하기도 하였다. 양정이나 유수는 힘쓰고 날린 것밖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꾀도 없는 무부들이다. 명예가 자기네보다 묘락이 많은 것을 알고 탐복하는 바이언이와 아직도 명예가 무슨 큰일을 낼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요전번 단오날 일이다. 유수부 벼슬아치들이 많을 때에다 잔치를 베풀고 하루를 즐거이 놀았다. 그 끝에 누가 말하기를 우리는 다 서울 친구로서 같이 옛 서울에 벼슬을 사는 터이니 오늘을 기회로 하여 개를 모아 오래 두고 서로 사귐이 어떠한가 하여 만자가 다 창성하였다. 그때 명예도 자리에 있다가 그거 좋은 말이오 나도 넣어주시오 하였다. 사람들이 보니 경덕궁직 한 명의이므로 모두 입을 삐죽거리고 아무도 명예를 입참시키지 않은 이가 없어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 명예는 이 말을 양인에게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혼자 마음에 새겨 언제 한번 이 분풀이를 하리라고 맹세할 뿐이었다. 명예가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말은 송도에 짜하게 퍼지었다. 그놈 밉더니 그놈 껍죽대더니 하고 모두 잘고사니 하였다. 오직 이 말을 듣고 분이 여긴 것은 양유임 세 사람이었다. 양정은 발을 구르고 이문은 울고 유수는 당장에 그놈들을 모두 때려 죽인다고 야료를 하였다. 명예는 웃으며 잠깐만 참어서 다 그런 날이 있네 하고 가까스로 무마하였다. 참기는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오? 이러다가 밤낮 마찬가지지 하고 세 사람은 좀채로 불평을 거두지 아니하고 어서 양양으로 가서 도적이 되기를 조르고 만일 명예가 안 들으면 자기네는 달아날 뜻까지 보였다. 이러한 때 문종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자궁이 즉위하셨다는 소문이 송도에도 들리었다. 명예는 이 소문을 듣고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사람이 과단히 부족하여 하고 곤란을 원망하였다. 명예 생각에는 세자궁이 즉위하시기 전에 수양대군으로 하여 금왕위를 계승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좌명원운이 되어볼까 함이었다. 그때나 자기가 좌명원운이 되어볼까 함이었다. 그랬는데 벌써 세임금이 등극하였으니 큰일은 모두 틀려버리고 말았다. 내가 서울에만 있었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걸 하고 명예는 이를 갈았다. 세자궁이 즉위하기 전에 수양대군을 들여앉히기는 용이한 일이지만은 한번 세자가 왕이 된 이상 그 왕이 승하하시기 전에 왕을 바꾸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역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명예는 차라리 도적 속에 들어가 전국에 있는 도적 무리를 몰아가지고 한번 설레어 보다가 잘되면 조선왕이라도 한번 되어보고 못되더라도 일신이 안락하게 살아볼까 하고 양정과 유수를 불러 도적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양인은
인재야 명예가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기꺼하여 자기네가 아는 대로 도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도적의 대두목이 되면 서울 장항 고루 거각에 앉아서 척척 비복을 거느리고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며 명예의 비위를 끌기로 힘썼다. 그렇지만은 정승판서의 높은 벼슬, 이를테면 이조판서, 병조판서의 푸른 솥을 영의정, 좌의정까지는 못 바라더라도 의정부 좌우찬성의 높고 귀함, 그 좋은 권세, 이런 것을 단념하기가 심히 어려웠다. 그래서 하룻밤을 이럴까 저럴까로 세우고 새벽에 편지 한 장을 닦아 이문을 주어 성화같이 서울 골람에게 보내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었다. 시세 이와 같고 안평대군이 임금의 자리를 엿보니 화란이 일어날 것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라. 그대 홀로 이 생각을 못하는가? 화란을 평정함에 제세 반란의 힘이 있는 임금이 아니면 불가하거늘 수양대군은 활달함이 한고조와 같이 영무하기 탕태종과 같으니 1000명이 있는 곳을 소연히 알지라. 이제 그대 가까이 모시거늘 어찌 종용이 건백하여 늦기 전에 결탄케 하지 아니하나뇨. 이 편지를 보면 명예는 분명히 조금도 꺼림도 없이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찬탈하게 하기 원한 것이니 이것은 골람도 감히 발설 못한 바요. 수양대군도 감히 자주 생각하지 못한 바다. 명예는 골람이가 이 편지를 반드시 수양대군에게 보일 것을 알고 수양대군이 이 편지를 보면 반드시 크게 구미가 동하고 기뻐할 줄 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골람이가 보기 위하여 하느니보다 수양대군이 보기 위하여 한 것이다. 얼마쯤 만시지탄이 없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라도 수양대군을 충동하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달하는 길이라 믿은 것이다. 수양대군을 한고조와 당퇴종에 비긴 것은 다만 아첨일 뿐이라고만 할 수 없으나 안평대군이 신기를 엿본다고 한 것은 전혀 명예가 지어낸 말이로되 수양대군을 움직이기에 가장 큰 힘이 있는 말이다. 첫째는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미워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요. 둘째로 수양대군이 거사할 좋은 핑계를 장만해 드린 것이다. 안평이 신기를 엿보기로 부득이하여 수양대군이 일어나서 세임금을 옹호하는 팔을 안평대군의 당으로 몰아 없애버리고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는 날이면 이런 7분이나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 우산은 더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한명회가 이조판사 한 자리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안평이 애매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팔자이니 하고 명예는 혼자 웃었다. 이 편지를 주어 이문을 서울로 떼어보내고 명예는 잠옷 신기가 불편하였다. 이 편지는 최후수단이다. 만일 이 편지에 무슨 향기로운 회답이 없으면 자기는 영영 궁직으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나이 벌써 38, 40이 건당하였으니 이제 다시 과거를 보러 다닐 면목도 없을 뿐더러 글짓기는 본래 싫어하는 데다가 그것도 놓아버린 지 오래되어 붓대를 들면 골치부터 먼저 아프니 제 힘으로 과거에 급제할 가망도 없고 그렇다고 조정에 자기를 알아 남행으로 원 한 자리라도 시켜줄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일생을 망쳐버리고 만 것이다. 정당한 길을 밟으려면 경덕궁직으로 그냥 있어서 어떻게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만은 그것도 지나간 사오삭에 진절머리가 나고 말았다. 기왓장 벗겨 술값을 벌고 마루청 너를 뜯어 불 때는 나무를 삼은 것이 겉으로는 웃고 하는 일이지만 속으로는 그리 즐거울 리 만무하였다. 더구나 지난 단후에 부료들한테 망신을 당한 뒤로는 송도라는 곳이 지긋지긋하였다. 길에 나서 다니면 모두 뒤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고 사실상 많을 때 망신이 있은 뒤로는 송도 사람들은 명예를 미워하기만 아니하고 멸시하기까지 하여 길에서 마주칠 때는 분명히 비웃는 눈살을 보였다. 송도 와서 소득은 정봉 선생의 손녀를 첩으로 삼은 것이니와 그도 이렇게 일생을 궁하게만 산다 하면 귀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돌아갈 곳은 양양밖에 없는 듯하였다.
자기만한 모략을 가지고 도덕청에만 들어가면 곧 한몫매는 두목이 될 것이요. 지금 대두령이 어떤 놈인지 모르나 몇 해 동안이면 그까짓 놈 하나 치워버리고 자기가 대신 들어앉기는 땅 짚고 헤엄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렇게 낮에 자고 밤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안까웠다. 이렇게 명예의 번뇌한 생각은 개미 쳇바퀴 돌듯 뱅뱅 돌았다. 이때 명예의 첩 정씨가 앞으로서 황황히 들어오며 여보시오, 서울서 사람이 왔어요. 한다. 정씨는 이제 18살 분홍치마 연두 저고리에 계집애 모양으로 어리게 차렸다.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손수 아침 저녁 동자를 짓느라고 손이 거칠고 앞치마는 거뭇거뭇 때가 묻었다. 송도서 사는 명예의 가정은 실로 우스웠다. 명예, 양정, 유수, 이문 합하여 사내가 넷에 여편네라고는 정씨 모녀뿐이다. 마치 막벌이꾼 치는 주막집 같았다. 서울서 사람이 하고 명예는 대문으로 뛰어나갔다. 거기는 낯익은 골람의 집종 바람새가 서 있다가 명예를 보고 반가운 듯이 허리를 굽히고는 품속에서 서간 한 장을 내어 명예에게 준다.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에 사랑에 있던 양정과 유수도 튀어와서 멀거니 명예와 바람새를 번갈아 바라본다. 바람새는 전에도 두어 번 편지를 가지고 왔었으므로 두 사람을 잘 안다. 그러나 그전 편지도 별 신통이 없었으므로 이번 것도 그저 그러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실망한 듯이 혹은 방으로 들어가고 혹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두 사람의 꼴은 기름장수와 같이 꾀재재 흘렀고 얼굴은 낮잠을 과히 잠인지 푸석푸석하였다. 즐기는 비지를 좀 과식하였는지 모른다. 명예는 미처 방에도 들어오기 전에 골람의 편지를 떼었다. 처음에는 예사로 읽더니 눈이 종이에 콕 들어박히고 발이 마당에 꽉 붙었다. 명예는 다시금 편지를 보아 자기 눈이 잘못 본 것이 아닌 줄을 확실히 안 뒤에는 편지를 한 손에다 꽉 쥐고 껄껄 웃기를 금치 못하였다. 명예는 한번 크게 에헴하여 가래를 뱉고 마루에 올라섰다. 무슨 좋은 기별이 있어요? 하고 정씨도 남편이 근래에 드물게 기뻐하는 양을 보고 창으로 내다보며 물었다. 명회는 정씨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아니하고 정씨더러 이봐 내가 급히 상경할 일이 생겼으니 의복 내어놓게 하고는 사랑으로 나가려고 한다. 정씨는 놀라는 듯이 일어나 나오며 아니 서울을 가시다니 오늘 가시오? 하고 말로 명회를 붙든다. 옷이나 내어놓으라면 내어놓아. 무엇을 안다고 참견이야? 하고 핀잔을 주고는 사랑으로 들어가 버린다. 남편이 상경하는 데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한 가지는 귀하게 되어 좋은 벼슬로 올라가는 일이니 그렇다 하면 착히나 좋으랴. 정씨 자신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일이지만은 공상이 덕지덕지한 남편의 꼬락서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도 아니하고 그렇다 하면 이번 서울 올라가는 것은 자기 집 일로 가는 것이요. 집 일로 간다 하면 봄마누라 민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민씨도 나이 40이 되었으니 서방을 빼앗길까 보아서 겁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편네 마음이라 자기는 첩이고 다른 데 봄마누라가 있어서 남편이 그리로 간다면 비록 제삿날 제사 참례를 가더라도 싫었다. 그래서 정씨는 반다지 열쇠를 든 채로 눈물을 흘리었다. 명혜가 사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양정과 유수 두 사람은 장기판을 밀어놓고 명혜의 자리를 내었다. 명혜의 시침이 되는 얼굴에는 아무리 하여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 서울서 무슨 기별이 있어? 하고 양정이가 잠자코 있기가 미안한 모양으로 그러나 그다지 흥미없는 어성으로 이를테면 명예의 얼굴을 보아 물은 것이다. 유수는 지금까지 두던 장기수만 생각하고 있었다. 명예는 양정이가 묻는 말을 기회로 의기양양하게 나는 오늘 곧 서울로 가야 하겠네 하고 대단히 바쁜 듯이 벽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집은 전조적 집이 되어서 큼지막하지만은 안에는 거미줄 뿐이라 벽장문을 연대야 켜켜 앉은 먼지밖에 있을 것이 없고 혹 있다면
양가 육아에 발골인내 나는 버선짝일 것이다. 명예가 서울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에 두 사람은 좀 놀랐다. 그러면 바람새가 가지고 온 편지에 그래도 무슨 뜻이 있었던가 합니다. 아니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해가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길을 떠나신단 말이오. 엊그제 국상이 났거든 어명이 내리실 리도 만무한데. 이렇게 양정이가 반쯤 빈정대며 말하는 것을 유서가 곁에서 어디 서울 가까운 능참봉으로 승차를 하여 가시오. 그리 되면 우리도 서울 구경이나 자주 하게. 또 하늘에 올라야 별을 따고 서울에 가야 과거를 한다는 셈으로 그래도 서울 가까이 있어야 무엇이 생기는 것이 있지 그려. 송도 마늘대 구석에서도 도깨비 모양으로 궁기와장이나 굴리고 있으면 100년을 갖자 신통한 구석이 있어. 농담 절반 신세 타령 절반으로 손에 든 장기짝을 딱딱거린다. 명예는 이 버릇없는 말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듯이 삿발뜨기 눈으로 한번 두 사람을 노려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앉으며 이번에 내가 상경하는 것은 일절 발설 말게 수양대군이 밤도와 올라오라고 나를 부른 것이니까 아마 무슨 큰일을 의논하실 모양인즉 양정이 자네는 나와 같이 오늘 떠나고 유수 자네는 집에 있게. 생각하건대 내가 이번에 서울에 가면 다시 송도에 오지 못할 듯 싶으니까 이문희가 오거든 같이 가속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내가 가는 대로 곧 기별할 테야. 하고는 여전히 바쁜 듯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유수가 장기판에 내어버리며 무슨 수가 나는가 봐 하고 눈을 꿈쩍한다. 양정이도 흥 하고 코로 웃는다. 한명이는 양정을 데리고 그날로 집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하필 유수로 하여금 집을 보게 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양정은 유수보다 얼굴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집에 혼자 두면 젊은 첩 정씨를 뺏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명예는 결코 사람을 믿는 일이 없었고 특별히 첩에 대해서는 항상 반반한 남자가 가까이 하는 것을 의심하였다. 자기 얼굴이 흉하기 때문에 더욱 풍채 좋은 양정을 의심한 것이다. 명예가 정씨와 대화하기를 하는 남자는 정씨의 적형이 되는 정보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정보도 근래에는 서울에 올라가 성산문 박평령 같은 집 사랑으로 돌아다니고 송도에는 없었다. 대문 밖에 나서지 말고 아무도 대문 안에 들이지 말어 하고 정씨를 단단히 노려보고 명희는 집을 떠났다. 한 명의 양정 두 사람은 바람새를 따라 말을 탈 형세도 못되므로 터덜터덜 걸어서 송화같이 서울로 향하였다. 만일 주막이나 나룻배에서 거행이 더디면 양정이 눈을 부라리고 이 양반은 어명으로 급히 가시는 양반이야 하고 호통을 빼었다. 이 사람아 어명을 함부로 쓰다가 몽따라 나려고 그러나 하고 단둘이 되었을 때 명예가 책망하면 양정은 어깨를 으쓱 올리며 한번 그랬으면 착히나 줬소 하였다. 홍제원에는 이문희가 인마를 데리고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명예와 양정이가 5월도 다 지난 염천에 땀을 뻘뻘 흘리고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헉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이문희가 일마장이나 마주 나아가 맞았다. 생호님 얼마나 더우시오. 덥고 무엇이고 다리가 아파 죽을 지경일세. 사람을 부르거든 말탈 노수라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열 염천에 이거 어디 살겠나 하고 명예가 길가 조그마한 나무 그늘에서 볕을 피하며 연애 부채질을 한다. 이문은 손을 들어 홍정원을 가리키며 저기 수양대궁 궁에서 인마가 나와서 아침부터 기다리오. 말이 두 필에 안장이 어른어른하고 발 등짝같이 은이오. 전배 한 쌍, 구종 한 쌍에 수령 행차 이상이오. 소인이 다 어깨가 어색하오. 하고는 편지 한 장을 내어 명예에게 준다. 떼어보니 편지는 골람의 것인데 수양대군께서 명예가 오기를 심히 고대한다는 말과 선비를 존숭하는 예로 대군이 몸소 명예를 나와 맞을 것이로되 국상 중이라 그리 못한다는 말과 또 명예가 명색 없이 수양대군 궁에 출입하면 남의 의혹을 살 염려가 있으므로 명예를 송도서 청해오는 의원으로 대접한다는 것과 인마를 보내니 타고 다른 데 들리지 말고 곧 수양대군 궁으로 오라는 말과 거기 오면 골람 자신도
만날 것이라는 말이 씌어있다. 명예는 심히 만족하였다.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다. 그러나 그런 빛은 내지 아니하고 날이 더운 곳과 발이 부르튼 것만 짜증을 내었다. 그러고는 입마고 수양대군이고 다 귀찮은 듯이 나무 그늘에 퍼져버리고 앉아서 하늘에 떠도는 구름만 바라보았다. 양정과 이무는 명예의 속을 들여다보는 듯이 물끄러미 보다가 픽 웃었다. 명예와 양정은 은한 줌마에 덩그러니 올라앉아 사오인 구종의 호의를 받아 그드럭거리고 서대문을 들어 자학골 마지막 막바지 수양대군 궁으로 들이몰았다. 명예가 온다는 선문을 듣고 수양대군과 골람은 개하에 내려서 맞았다. 명예의 초조한 행색이 오늘은 땀이 배고 먼지에 젖어 더욱 초조하건만은 지어서 기고만장한 모양이었다. 수양대군은 명예가 골람에게 한 편지를 보고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양평대군이 신기를 엿본다는 말이나 천명이 분명히 자기에게 있단 말이나 자기를 항고조 당태종에 비긴 말이나 다 일생에 처음 듣는 보비위하는 말이었다. 급기야 명예를 대하며 그 머리와 눈이 미불상 우스꽝스러웠으나 그것이 도리어 비범한 표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수양대군의 한명회에 대한 대접은 실로 융숭하였다. 처음 개하에서 서로 맞을 때에는 한명회가 읍할 때 같이 읍함으로써 대답하였고 그보다 놀라운 것은 정청에 올라 한명회가 대군께 대하는 예로 절할 때에 수양대군이 마주 절한 것이다. 애초에는 수양대군이 하는 양을 보아 좀 거드름을 부리려 하던 한명회도 수양대군이 이처럼 공손하게 하여 주는 것을 당하고는 그만 감지덕지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다만 골람이가 곁에서 보아두었다가 후일에 자기의 천착스러움을 비웃지 아니하린 만큼 하였다. 수양대군은 국상 중에 궁중을 떠나지 못할 계제이지만은 궁중에 들어간 데야 황보인, 김종서 같은 고명받은 늙은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꼴이 보기 싫고 안평 금성 같은 아우님 되는 대군들도 수양대군을 슬슬 따돌리는 기미를 보고는 그만 상기되어 될 수 있는 대로는 궁에 있기를 피하였다. 더구나 오늘은 한명회를 만났으니 시각이 바쁘게 그의 계책이 듣고 싶어서 한명회와 골람을 밀실로 끌어들여 2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대사가 장차 어찌 될 것이요? 하고 수양대군이 먼저 문제를 끌어내었다. 한명회는 이때야말로 자기 일생이 부침이 달린 큰 시험인 줄 알므로 평생의 정력을 다하여 자기의 의견과 계책을 수양대군이 묻는 대로 대답하였다. 소인이 무엇을 알리까마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 민심이 돌아가는 것을 살피옵건대 천명이 나으리께 있는 것은 소연한 일인가 하오 하고 자기가 골람에게 한 편지를 수양대군이 보았을 줄은 뻔연히 알면서도 또 한 번 수양대군을 칭찬하여 항고조와 당태종을 끌어내었다. 그리하되 그 성음과 안색이 진실로 지성스러웠다. 수양대군은 좀 낯이 간지러운 듯이 골람도 바라보고 바깥도 바라보더니 명예에 송독하는 말이 한 대문 지나간 때를 타서 천명이 내게 있다니 그게 될 말이오. 나같이 덕이 적은 사람이 어찌 천명을 감당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은 정중한 은사로 겸사를 한다. 한명에는 수양대군의 이 말에 펄쩍 뛰며 아니외다. 그렇지 아니와외다. 겸양지덕이 좋기는 하오나 그것은 태평무사할 때나 쓰는 것이외다. 천명에 대하여는 겸양이 없는 것이외다. 만일 천명을 못 피한다 하면 그것은 겸양이 아니라 역천이외다. 태조대왕께서 창업하신 간난을 생각하시거나 창생이 대한의 운해와 같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시거든 겸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원형이정으로 말씀하시면 대왕께 없어 성하옵시면 나으리께서 상주가 되셔야 하는데 그리 안 되온 것은 황보인, 김종서 배의 간계에서 나온 것이외다. 하고 도도히 말하였다. 어찌하여 왕세자를 두고 수양대군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수양대군도 알 수 없는 이치였으나 그래도 명예의 말은 언언 구구가 다 비위에 맞았다. 마치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살핀 뒤에 내가 할 말을 대신하여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 꼭 맞았다.
더구나 수양대군 자기가 상주가 되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원형이정이라는 명예의 말에 이치는 닿지 아니하면서도 마음에 맞았다. 그렇지만은 수양대군은 도리어 송구하는 빛을 보이며 그것은 지나친 말이요. 세자궁이 계시옵시니 세자궁이 상주되옵시면 마땅하고 나는 오직 충성을 다하여 어리신 상감을 도움이 있을 뿐이요. 어찌 腾큰만큼이나 다른 뜻이 있겠소. 오직 걱정되는 것은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안평을 떠받들고 국가사를 그르치려 하는 것이니 그것을 막을 계책을 내게 말하오 하였다. 수양대군의 이 말에 한명에는 마른 하늘에 벼락을 맞는 것 같았다. 아뿔싸 수양대군에게 한 수 쳤구나 하고 명예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하다가는 이모가지가 날아갈지 모른다. 명예는 수양대군의 진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수양대군이 왕의 자리를 엿본다고 한 것은 자기의 잘못이던가 수양대군은 과연 주공이 성왕을 돕던 옛일을 본받으려 하는 충성밖에 다른 뜻이 없었던가. 그렇다 하면 자기가 오늘 말한 것은 큰 실수였었다 하고 명예는 후회도 하였다. 그러나 그만한 일에 움츠러질 명예가 아니다. 그는 한수를 내어 수양대군을 걸어보려 하였다. 첫 수는 졌지만은 둘째 수에는 자기가 이길 것을 믿었다. 그야말로 건국일척의 결심으로 명예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며 소인 물러가오 하고 한번 엎하였다. 명예의 용모와 눈치에는 실로 비장한 빛이 떠돌았다. 이 뜻하지 아니한 행동에 골람이 먼저 놀라서 일어나 명예의 소매를 잡으며 이 사람 이게 웬일인가 하였다. 명예는 골람이 잡은 손을 뿌리치며 아니 나를 붙잡지 말게. 선비의 행색이 한번 말을 내었다가 용납이 되면 머물고 용납이 아니 되면 물러가는 법이야. 나는 원래 세상 일에 뜻이 없는 사람이야. 부귀와 공명이 내게 부운이로세 가만히 세상에 숨어 유유자적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의 본색이거늘 자네 말을 그릇 듣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제 나으리 뜻이 내가 생각하던 바와 다르니까 나는 물러가는 것이 옳은 일일세 하고 다시 수양대군을 향하여 소인 물러갑니다 하고 두어 걸음 문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때 수양대군도 창왕이 여보 안주오 나를 버리지 마오 하였다. 그 말은 심히 은근하였다. 골람은 명예를 붙들어 안치었다. 나를 버리지 마오 하는 수양의 말 한마디면 명예도 목적을 달한 것이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양양 속에 들었다고 명예는 속으로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명예가 다시 자리에 앉은 뒤에 수양대군은 단도직입으로 시국에 처할 계책을 물었다. 낸들 나란 일에 무심할 리가 있어. 근심이 되길래 이렇게 계책을 묻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만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궁국 대사가 모두 황보인 김종서 배의 손에 있으니 고장난명이라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끼지 말고 높은 계책을 말하오. 한명에는 수양대군이 말하는 바가 모두 도리에 맞고 또 대인의 기상이 있음을 탄복하였다.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숙음을 깨달았다. 일을 하는 데는 힘이 어뜸이니 힘을 기르셔야 하오 하고 명예가 대답한다. 힘을 기르는 법이 어떠하오 하고 수양대군이 다시 묻는 말에 명예는 힘을 기르는데 가장 속한 방법은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것이오 하고 아른다. 불평객이 누구며 불평객을 모으는 방법은 어떠하오 하고 수양대군이 묻는 말은 점입가경이다. 세상에 불평객 없는 때가 없사외다. 세종대왕께 없어 요순 같으신 성군이시옵거니와 제위하신 지 30여 년에 문을 높이시고 물을 가벼이 하시오니 태평성대에 그럴 만한 일이 어니와 그 때문에 무신의 불평은 면치 못할 것이요. 또 제한 인재도 문장재산은 달하기 쉬우되 궁시를 잘하는 사람은 일생에 달할 길이 없으니 자연문의는 교만하여지고 무사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외다. 또 문신 중에는 자기의 현재 처지를 불만히 여기어 매양 볼만한 생각을 가지는 이가 있는 것이니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 불평객이라 하는 것이외다 하고 한명회가 좋은 구변으로 기운차게 말할때 수양대군은 혹은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고 혹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혹은 무릎을 치며
명예의 말을 탄상하는 표를 보인다. 소양대군이 자기 말에 탄복하는 눈치를 보며 명예는 더욱 기운이 나서 불평객을 모아들이는 계책을 말한다. 이렇게 불평을 가진 사람들은 매양 어디서나 자기네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외다. 마치 목마른 사람과 같이 어디서 물소리만 나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외다. 이제 만일 나으리께서 세상의 불평 가진 무리를 받으신다는 소문만 나면 한 달이 못하여 팔도의 불평객은 나으리 문화에 모여드는 것이외다. 사람이란 공할 때에는 일반 지덕도 굴수에 사무치는 것이니까 사방으로 모여드는 불평객에게 우선 술 한 잔, 밥 한 그릇으로 그 모여온 뜻을 살해하고 후일에 각각 공로를 따라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이 있을 것을 보이면 나으리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어찌 천이요 만뿌리이까. 이리하면 나으리의 힘은 대적할 수 없이 커지는 것이오다. 명예의 이 말에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옳이 여긴다는 뜻을 표하다가 그렇지만은 그따위로 궁하여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10,000명이면 무슨 일을 하겠소. 좀 큰 사람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오. 큰 사람을 얻는 방향은 어떠하겠소 하고 세 문제를 내었다. 한 명에는 이렇게 대답한다. 사막고를 500금으로 사는 것이 천리마를 구하는 법이외다. 범상한 사람을 비사후레로 맞아들이면 걸출한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외다. 천하사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것이외다. 나으리가 많은 사람을 문화에 모으시면 모인 사람은 비록 모두 하잘것없는 무리라 하더라도 세상이 다 나으리의 세력을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게 될 것이외다. 한번 나으리의 세력이 이만하게 되면 마치 천하의 물이 다 한바다로 모여드는 모양으로 천하의 인걸이 다 나으리의 세력을 따라 모여들 것이외다. 하고 한 명에는 한층 더 기운을 내고 어성을 높이어 지금 황보인 같은 무리가 국정을 잡았다 하나 그까짓 문신들의 난시에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이외다. 난시에는 100명의 문장지제보다 1명 힘쓰는 사람이 힘을 쓰는 것이외다. 이제 소인을 따라다니는 양정 한 사람에게 천려의 하나만 들려 내놓으면 만조백가는 경각에 끽소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외다. 안평대군이 아무리 문객이 많다 하더라도 그까지 심장 적고하는 무리들이야 10,000명이면 쓸데가 무엇이오이까 하고 보면 소인이 말하는 불평객은 결코 힘없는 무리가 아닐 뿐더러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실로 큰 힘을 내는 무리외다. 이 불평객들을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으면 아무 힘도 없지요마는 위에서 그늘이는 이만 있으면 무서운 힘을 발하는 것이외다. 말씀하기 황송하거나 태조대한 게 없어 1,000명을 받으심도 불평객을 모으신 것이 큰 힘이 되시었다 생각하옵니다. 하였다. 수양대군은 더욱더 한 명의 말에 탄복하여 마치 무엇에 취한 이와 같았다. 골람의 말도 매우 지혜로운 데가 있거니와 이처럼 구구절절 귀신 같지는 못하였다. 한 명에 비기면 골람은 예사선비에 불과한 듯하고 한 명에는 진실로 옛날 장량이나 제갈량 같은 신통한 모략을 가지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듯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오늘에야 만났는가 하여 수양대군은 다시금 한 명의 괴상한 용모를 바라보고 이는 하늘이 자기를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불평객들을 모을 수 있겠소? 하고 한 가지 새로운 문제를 꺼내었다. 명예는 수양대군이 자기가 한 말을 잘 알아들음과 연해 제출하는 문제가 모두 긍경에 맞음을 보고 더욱 기뻐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어렵지 아니하외다. 강활하고 조용한 땅을 택하여 사정을 세우고 습사장을 베풀고 나으리가 친히 사정에 임하시어 같이 활을 쏘시고 그날에 가장 잘 마친 사람에게 상급을 내리시고 나으리 친히 그 사람을 부르시어 칭찬하시는 말을 주시하시면 팔도에 활 쏘는 사람이 다 그이로 모일 것이외다. 명의의 말은 절절히 옳았다. 수양대군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손을 내밀어 명의의 팔을 잡으며 이 사람 어찌 이리 만나기가 늦었나 하고 하오하던 말을 변하여 하계를 하였다. 그만큼 수양대군은 명예를 친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명예가 수양대군이 이처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심히 기뻤다. 이로부터 한 명에는 거의 날마다 수양대군 궁에 출입하였다. 한 번 오면 아침이면 해가 지도록
저녁이면 밤이 깊도록 수양대군과 단둘이 밀실에 마주 앉아 여러 가지 비밀한 의논을 하였다. 골람이나 명예와 마주 앉게 되면 수양대군은 끼니도 잊을 지경이었다. 부인 윤씨, 후일 정의왕후가 되실 리가 화를 내어 흔히 또 국식게 하는 사람이 왔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부인도 이 국식게 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로 하여금 일국의 국모가 되게 할 모든 계책을 내는 사람인 줄은 아직 몰랐던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만나고도 유의 부족하여 수양대군은 명예에 신복되는 이문을 국로로 삼아 수양대군궁에 거처하게 하고 무시로 무슨 비밀한 일이 있거든 이문을 시켜 명예에게 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국노면서도 이문은 상시로 수양대군에게 불리어 마주 앉아 담화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국노들 간에 이문의 세도는 대단하였다. 모두 이문을 부러워하였다. 아무러한 한밤중에라도 수양대군이 이문을 명예의 집에 보내어 명예를 부르는 일도 있고 또 명예가 첫 딱 올 때에 수양대군궁에 올 때도 있었다.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을 알리지 않고 무상 출입하기 위하여 이문의 팔에 줄을 매어 들창 밖으로 한 끝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어느 때나 그 줄만 잡아당기면 이문은 명예가 온 줄 알고 곧 일어나 소리 나지 않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거 유부녀 보러 다니는 셈인걸 하고 명예가 소리 아니 나게 어깨로 대문을 사르르 밀고 들어서면 이문은 원체 많이 해보시었거든 하고 웃었다. 그러나 명예는 만족하였다. 자기가 세종대왕의 아드님인 당당한 수양대군궁에 무상 출입하는 것이 생각할수록 기뻤다. 그래서 밝은 날 아침에라도 늦지 아니할 일이었마는 아닌 밤중에 도적같이 살금살금 걸어와서 이문의 방 들창으로 늘어진 줄을 끝을 툭툭 당기고 그것을 더할 수 없이 낙오로 알았다. 명예의 집은 수양대군 궁에서 멀지 아니하는 곳에 있었다. 물론 수양대군이 정해준 집이다. 그리 크지 아니하나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고 행랑이 있고 비록 평대문일망정 20년은 넘는 집이었다. 명예 평생에 이만한 집에 살아본 일이 없었다. 비복까지도 두어 사람은 수양대군 궁에서 얻어왔다. 양식과 나무와 찬수도 부족함이 없고 안방에는 큰 마누라 민씨, 건너방에는 애첩 정씨를 두고 거드럭거리고 살게 되었다. 사랑에는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양정과 유수가 문객 모양으로 유숙하며 낮잠과 장기로 세월을 보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눈치 불량한 무리들이 모여 수군거리었다. 후에 홍달손이가 더 와 있었다. 송도서 강목칠대와 달라서 명예의 사랑에는 가끔 술 취한 사람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었고 양정 유수도 동정에 때묻은 옷은 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명예의 사랑에 출입하는 무기는 갈수록 늘었다. 사거리 반찬 가게에서도 한 생원댁에 웬 사람이 저리 다니냐고 수군거리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어도 의관이 제법 똑똑한 위인은 하나도 없고 옷에 기름이 묻지 아니하였으면 간모자가 쭈그러지거나 망금편자가 뚫어지거나 하였다. 유시오 동저고리 바람에 간만 없고 꽁무니에 목다리 벗은 한 켤레 찬 사람도 있고 심지어 땅콩 같은 사람도 왕래하였다. 국상이 났어야 백립 하나 변변히 쓴 사람도 없고 백이면 백이 다 간모자에 백지 조각을 오래 붙인 이들이었다. 그러나 누군들 이 사람이 1년이 못되어 좌명공신이니 익대공신이니 하여 무슨 부원군, 무슨 부원군 하는 대감들이 될 줄 알았으랴. 문종대왕이 승하하신 지 벌써 5달이나 지내 백악으로 낙엽 날리는 찬바람 부는 10월이 되었다. 명날에 사신을 보내어 사고면을 살해해야 한다는 의론이 조정에서 일어났다. 그때는 명나라 조정의 안면을 익히는 것은 조선에서 세력을 잡는 데 매우 요긴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번 사신으로 갈까 하는 것이 큰 문제였었다. 어리진 세왕은 정전에 출하하시고 삼공육경, 삼사장관이야 여러 대관이 모이고 수양, 안평, 금성 등 여러 대군도 첨예하여 정부와 종친과 서로 겨루다가 마침내 종친편이 이기어 수양대군이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종친이 세력을 얻게 된 때는 내력이 있다. 애초에 세왕이 등극하신 처음에
대사한 기근이 상소하여 여러 대군이 궐내에 출입하면서 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정에 대하여 용회하기에 용회하기와 문하에 사람을 모아 정치를 의논하기를 금하기를 청하였다. 이것은 임금이 어리신 것을 이용해 강성한 숙부들이 국정을 휘두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니 대사한 기근의 의견은 뜻 있는 이는 다 옳게 여기었다. 이현로 같은 이도 그리하는 것이 옳다고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보고 직접 헌책을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이 뜻이 확정될 뻔하였다. 만일 그리 되었다면 수양대군이야 여러 대군은 다만 궁중에 들어와 어린 임금을 휘두르지 못할 뿐더러 자기 집에 있어서도 정치적 의미로 당파를 모으거나 정권 잡은 사람과 서로 왕래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적더라도 왕이 어리신 동안에는 이래야만 될 것이라고 황보인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황보인 노인은 이것을 끝끝내 실행할 기력이 없어서 그만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에게 위협을 당하고는 맥없이 쭈그러지고 말았다. 그 일은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을 수양대군에게 밀고 한 것은 도성지 강맹경이었다. 수양대군이 대사한 기근의 금분 경안을 듣고 곧 권람과 한명회를 불렀다. 한명회는 펄쩍 뛰며 아무리 하여서라도 이것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근의 말대로 된다 하면 종치는 수족을 얽으며 가두어 놓음이나 다름없는 것이외다 하고 수양대군의 승리를 도두었다. 그러면 어찌하나 기근의 말을 다 옳게 여기는 모양이요. 벌써 정부에서도 뇌정이 된 모양이니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나. 지금 형편에 내가 말한 데야 그 말이 설리도 만무하고 허허 괴이한 일이로군 하고 수양대군은 한탄하였다. 한명회는 한번 웃으며 그리 염려하실 것은 없는 것 같사오다 하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자기에게는 다 처리할 묘책이 있는 자신을 보이었다. 이 일이 심히 어렵기는 하나 반드시 안 될 일은 아니외다. 기근의 말을 막아낼 기미가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을 나으리가 이용하시오. 그래 어찌하면 막아낼까? 세상이 다 기근의 말을 옳게 여기는 모양이니까 섣불리 반대하다가는 일도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신만 당할지 모르니 차라리 내버려 두고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지 몰라. 수양대군은 기근을 두려워하는 모양이다. 실로 기근의 명성은 참으로 높았었다. 기근이 대사한이 된 지 1년 못하여 부정한 생각을 가진 대관들이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그처럼 기근은 곱고 엄한 사람이었다. 또 그는 어린 임금 위에 계신 이때에 강기를 숙정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함을 자각하여 목숨으로서 대사한의 중한 직무를 다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번 금분경안은 그가 가장 큰 결심을 가지고 내어놓은 것이니 세력 없는 수양대군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명회는 또 웃으며 두 기민은 무엇인고 하니 첫째로 안평대군을 움직이는 것이 왜다. 지금 형편으로 나으리 혼자서는 정부를 움직이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은 안평대군과 합력하시면 될 수도 있을 듯 하외다. 또 듣건대 안평대군과 김종서와는 서로 친밀히 내왕이 있다 하니 더욱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안평대군의 친당은 정부와 각사에 없는 곳이 없으니까 안평대군과 합력하시게오 하고 가만히 수양대군의 눈치를 엿보았다. 수양대군은 안평대군이란 말만 들어도 와락 상기되었다. 형님인 자기를 보면 늘 비웃듯 불쌍히 여기는 듯하는 그의 태도도 믿거니와 문화의 천하 명사를 다 모아놓고 서서히 푸른 아웃님 안평대군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분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안평대군과 합력하라는 한명회의 말은 욕과 같았다. 안평대군과 합력하라 함은 곧 안평대군에게 붙어서 힘을 빌리란 말과 얼마 틀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양대군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명회는 물론 그것을 다 보아 알았다. 자기 말에 수양대군의 흉중이 잘못 불평하게 될 줄 알았으나 그것이 일이 되는 조짐이라고 보기에 때문에 명예는 속으로 웃는다. 이윽고 침음하다 수양대군이 안평이 내 말을 잘 들을 듯 싶은가 하고 억지로 얼굴에 화기를 보인다. 그것은 염려 없을 줄로 생각됩니다.
나으리가 안평대군들어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면 자존심이 많으신 안평대군이 들으실 것 같지 아니하외다마는 기근의 일은 나으리께만 관계 있는 일이 아니라 종친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안평대군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두면 그만일 것이외다. 기근이가 종친의 풍경을 금한다는 것은 종친을 의심하는 것이요. 특별히 종친 중에서 가장 세력 있는 안평대군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나으리가 안평대군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안평대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외다. 그래서 만일 안평대군이 분해하시거든 나으리가 안평대군을 데리시고 황보인이야 여러 집정이 모인 곳에 가시어 종씨를 의심하면 무슨 까닭이냐 고 이것은 필경 우리를 욕보이려 하는 것이니 우리는 상관께 상소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준절하게 말씀하시면 못난 황보인이가 반드시 겁을 내어 수그러질 것이외다. 그렇게 수그러지는 것을 보시거든 한 번 더 크게 책망하시어 그 무리들의 얘기를 질러버리시면 후일에도 나으리를 두려워할 것이니 이야말로 일거양득이외다. 아무 때라도 나으리께서 한번 위령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아니 될 터인데 이번이 마침 좋은 기회니 잘하면 차석 위 전화위복이 될 것이외다 하는 명예의 계책을 듣고 수양대군은 비로소 얼굴에 화기가 돌며 자주인은 과연 장자방의 재생이로세 과연 자네 말이 묘책일세 안 그런가 하고 골람을 돌아본다. 자주는 명예의 자다. 한 명예의 말이 그럴듯하외다 하고 골람도 찬성하는 뜻을 표하였다. 수양대군은 곧 사람을 보내어 안평대군을 불렀다. 안평대군은 일찍 형님인 수양대군에게서 불려본 일이 없으므로 처음에는 이상히 여겼다. 형님이 나를 불러? 하고 안평대군은 수상스러운 듯이 좌우를 돌아보았다. 문객 중에 어떤 사람은 수양대군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칭병하고 가지 말기를 권하였다. 안평대군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 우애지정이 부족하여 매양하니더니 형님이 이렇게 부르시니 아니 갈 수 있나. 이렇게 말하고 안평대군은 심히 간계한 안색으로 곧 수레를 내어 안평대군 궁으로 향하였다. 수양대군은 반가운 얼굴로 안평대군을 맞아 대상 기근에 금분경한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의 말대로 이것은 결국 안평대군을 의심하는 일이요. 또 기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만일 이대로 둔다 하면 종실의 큰 욕인이 곧 황보인이야 여러 집정을 보고 항의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안평대군은 그것이 종실에 그리 욕될 것이 있습니까? 풍경을 금하자는 것은 선조부터도 있어 오는 것이니까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하고 수양대군의 뜻에 찬동은 아니하였으나 면에 끌려 굳이 반대도 못하였다. 안평대군이야 수양대군과 뜻이 같거나 말거나 함께 황보인 한테로 가기만 하면 수양대군의 목적은 달한 것이다. 안평과 같이 가서 안평은 곁에 앉혀 놓고 수양대군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하면 결국 안평도 같은 뜻이 되는 것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때 마침 황보인은 의정부에 앉아 우의정 정분과 국사를 말하고 있었다. 좌의정 김종선은 이날 자리에 없었다. 수양 안평 두 분 대군이 왔단 말을 듣고 두 대신은 놀라서 개하에 내리어 맞았다. 서로 예가 끝나고 자리에 앉은 뒤 수양대군은 노기를 띤 음성으로 황보인을 대하여 대감 무슨 연유로 종씨를 의심하시오 하고 들이댔다. 황보인은 수양대군의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알았다. 그러나 시치미를 떼고 나으리 그게 어인 말씀이시오. 소인이 종씨를 의심할 리가 있어 하였다. 수양대군은 황보인의 말이 힘이 부족함을 알고 한층 음성을 높이며 그 어쩐 말씀이요. 우리에게 풍경을 금한다 하니 그것이 우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 선단 말이요? 하고 수양대군은 아까 안평대군이 하던 말을 들어 안평대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고 대체 풍경이란 세종대왕께서와 대행대왕께서도 불가하다고 하신 것이지만은 이제 금상저기 초에 먼저 종씨를 의심하여 이것을 금하신다며 하면 성덕의 누가 되심이 아니며 또 고림무조하게 되심이 아니겠소. 이는 스스로 우익을 자르심과 다름이 없으니 우리가 나라의 휴척을
같이 하거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우리 형제로 말하면 이 위난 지시를 당하여 심력을 다하여 대신 제공으로 더불어 공제 간난을 하자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거든. 오히려 우리가 의심을 받는다는 말이여.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형제는 상과 함께 상소하여 진수할 것이지만은 혹 유사의 잘못이 아닌가 하여 먼저 대감께 말하는 것이요 하였다. 실로 그 위풍이 무서웠다. 황보인은 본래 난대로 있는 노인이라 수양대군의 호통에 7분이나 겁이 나서 어디 그럴 수가 있으오니까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외다 하고 정군을 바라본다. 정군 역시 마음은 착하나 황보인과 별로 다름없는 호호야다. 태평시대 명군 밑에서 허물없는 대신 노릇하기에는 마추임이지만은 수양대군 같은 이가 한번 눈을 부라리면 앉은 대로 비슬비슬 뒷걸음칠 노인이다. 그렇다 뿐이오니까 아마 산부에서 철없이 그런 소리를 냈나 보에다 하고 정군이 땀을 흘리는 영의정을 구원한다. 그러고는 살려달라는 듯이 안평대군을 바라본다. 곁에 있던 도성지 강맹경 역시 대사원 기근이가 그런 말을 내었나 보에다 하여 승정원에서도 그 일은 알지 못한다는 뜻을 말하여 검난 두 대신을 두어한다. 기실 분경을 금한다는 말을 먼저 수양대군에게 일러바치니가 강맹경 자신이면서 그렇다면 모르되 하고 수양대군은 적이 노기가 풀리며 우리도 그런 줄 알았소. 그렇길래 먼저 대감 보고 말한 것이오. 하고 크게 뽐내고 돌아왔다. 안평대군이 형님이 말하는 동안에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나오는 길에 수양대군을 보고 형님 사랑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 한서방이라고 저 의원이요. 하고 수양대군은 좀 부끄러운 듯이 대답하였다. 안평대군이 물은 뜻은 오늘 수양대군의 의정부에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어느 책사가 있음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것이 수상지인이로군 하고 안평대군은 혼자 생각하였다. 이 일이 있음으로부터 수양대군을 무서워하는 생각이 황보인 이하 모든 집정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수양대군은 아무 꺼리끼는 것 없이 일병 궁중에 무상 출입하고 일변 사랑에 많은 문객을 모으게 되었다. 그래도 아무도 감히 논의를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혀 영의정 황보인이가 무능하였던 까닭이다. 황보인만 아기통이 세어서 대사관 기근의 금분경안을 시행하게 되었더라면 종실은 다시 거두를 못하였을지 모른다. 후에 자의정 김종서가 그 말을 듣고 서한을 치며 통탄한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만일 김종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수양대군의 한 번 호통에 움츠러질 리가 만무하였다. 이 일 뒤에 대사원 기근만 책임을 지고 대사원이라는 중임에서 연안 부사로 폄되고 말았다. 이번 명나라에 사사고면을 하는 사신을 보내는 의론에 대하여도 정부와 육조와 삼사의 장관이 상관할 것이요 수양 안평 등 대군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었마는 저번 일이 있기 때문에 수양대군은 아우님 되는 각 대군을 다 몰아가지고 들어와서 참석을 한 것이다. 그저 무슨 일에나 바싹바싹 대드시오 하는 한 명의 헌책도 있거니와 수양대군 자신도 무슨 일에나 참회하고 발성을 부리는 것이 세력을 잡는 비결인 줄을 안 까닭이다. 어리신 상관께서 거의 본능적으로 제 숙부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을 싫어하시지만은 부득부득 들어오는 것을 나가라고 밀어낼 수 없었다. 이번 명나라의 사례사로 누구를 보낼꼬 하고 왕이 물으실 때 제신들은 묵묵히 있어 대답이 없다. 수양대군이 가고 싶어하는 줄을 아는 까닭에 섣불리 다른 사람을 거천하였다가 수양대군의 미움을 받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상감이 싫어하시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 또 자기네들을 싫어하면서도 수양대군을 거천하기도 싫은 까닭이었다. 원래 이런 중대한 일에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자격은 삼공이나 대군이라야 할 것이니 삼공 중에 택간다 하면 황보이는 수상일 뿐더러 나이가 80이니 갈 수가 없은즉 좌의정 김종서나 우의정 정분이나 중에서 택할 것이요
그렇다 하면 인물로나 이력으로나 김종서가 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군 중에 택한다 하면 문장으로나 식견으로나 안평대군이 가는 것이 원형 이정이다. 만일 황보인 한마디 김종서가 가감한 줄 아래오 한다든가 안평대군이 합당한 줄 아래오 한다 하면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할 것이요. 영의정 말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보인은 저번 의정부에서 수양대군에게 혼나던 것이 아직도 무서워서 감히 다시 수양대군의 비위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영의정이 이러하거든 다른 사람은 더구나 수양대군이 무서울 것이다.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수양대군의 세상이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쉬 입을 닥쳐두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다. 김종서는 수상 황보인이 자기를 거천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못하는 심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남의 눈치만 엿보고 감히 개구를 못하는 심리를 알았다. 이러다가 결국 수양대군에게 빼앗길 것이요. 수양대군이 한번 명나라에 가면 반드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명나라 대관을 친하여 후일에 한 세력을 이룰 것을 생각하였다. 수양대군이 가는 이보다 차라리 안평대군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김종서는 이번 사신으로 안평대군이 가장 합당한 줄 아래요 하고 왕께 고하였다. 김종서의 말에 황보인이야 모든 사람은 살아난 듯 한숨을 쉬었다. 위태한 일을 김종서가 대신하여 준 까닭이다. 김종서의 말대로 상감이 그러면 숙부가 다녀오시오 하고 안평을 향하여 말씀이 계시었다면 이런 그대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왕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매부되는 영양위 정종을 이번 사신으로 보내고 싶은 것이다. 왕은 어리신 마음에 동기지정으로 그 누님 되시는 경혜의 공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시고 따라서 그 매부되는 영양이 정종을 사랑함이 비할 데 없었다. 부왕이 승하하시고 궁중에 아무 혈족 한 분 없이 전혀 남들 속에 외로이 계신 어린 왕은 마음과 정이 가는 곳이 누님 부부뿐이었다. 비록 왕의 어머님 되시는 현덕 왕후의 유촉을 받아 왕께 젖을 드리고 친어머니와 다름없이 자의지정으로 왕을 양육한 혜빈 양씨가 있지만 그래도 동기지정에 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즉위하신 이래로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4~5차나 영양위 궁에 거동하시었다. 12살 되신 어린 왕으로 허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번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일이 중요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 말고 꼭 정종을 보내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종을 거천하는 이가 없었다. 정종이 비록 공주 부마로 지위로 말하면 영의정에 비길 수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20세가 넘지 못한 소년으로 아무 공로도 없고 이력도 없는 사람을 중대한 왕명을 받드는 사신으로 외국에 보낸다는 것은 아무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좌의정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거천할 때 왕은 무견히 대답이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왕의 대답이 없으심을 보고 사람들은 왕의 어린 심중을 살피었다. 이때 수양대군이 탑전에 나서며 신이 다녀오리다 하고 자천하였다. 왕은 옥좌의 위에서 놀라는 듯이 작으신 몸을 움직이시었다. 제일 무섭고 싫은 숙부를 명나라에 보내기는 참으로 원치 아니하신 것이다. 그래서 왕은 역시 무견히 대답이 없으시었다. 왕이 말씀이 없으심으로 수양대군은 잠깐 머쓱하여 탑전에서 물러나왔다. 왕은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신들을 돌아보시며 영왕이 정종이 어떠하오? 하고 낭낭한 어성으로 물으셨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왕은 용안을 붉히시었다. 왕의 말씀에 제신들은 서로 남의 눈치만 보고 말이 없었다. 수양대군의 관자놀이에서는 굵은 핏대가 불끈하였다. 전내에는 찬바람이 도는 듯하였다. 이때 영의정 황보인이가 나서서 결정적으로 한 말만 하면 일은 순순히 규정될 것이었마는 그는 왕의 편을 들자니 수양대군의 뜻을 거스르겠고 수양대군의 편을 듣자니 왕의 뜻을 거스르겠고 그래서 조는 듯이 생각하는 듯이 가만히 있을 뿐이다.
우의정 정분 역시 영의정과 마찬가지 심사요. 좌의정 김종선은 한 번 안평대군을 거쳐나였으니 다시 이 일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우참찬 정인지는 민첩하게 일이 되어가는 형세를 살피고 수양대군 편이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줄을 보아 우참찬 정인지 아래오. 대저 이번 사고면 살해사는 상감께 없어 즉위하신 뒤 처음으로 보냅시는 사신이 온즉 식경과 이력이 구비한 사람을 보냅시는 것이 지당하오며 영양이 정정으로 말씀하오면 아직 연천하옵고 또 일찍 사신으로 갔던 이력이 없사오니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후일에는 몰라도 이번에는 어떠할까 하오며 수양대군은 대항대횡 즉위시에도 황조간에 간 일이 있사옵고 즉 종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사온즉 수양대군을 보냅심이 가장 옳은 줄로 아래오 하였다. 인제의 말에 용화는 주홍빛이 되고 수양대군은 한번 인지를 바라보았다. 정인지의 말은 당당하였다. 정인지는 앞뒤를 다 헤아려 꼭 설할 말이 아니면 아니한다. 아무도 인제의 말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듯하였다. 왕은 심히 초조한 듯이 좌우를 둘러보시고 울음이 터질 듯 싶었다. 이때 좌참찬 허우가 수양대군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시는 것은 안 될 말씀이오. 방금 제궁이 빈전에 계시거든 수양대군이 나라의 종친이 되어 나라를 떠나신다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외다. 허우의 반대도 당연한 말이었으나 아무도 허우를 돕는 이가 없어 결국 정인지의 말대로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기로 되었다. 수양대군은 이날에 정인지가 자기를 도와 말하여 준 것을 심히 덕으로 여겨서 그날 밤 대군이 미행으로 정인지의 집에 가서 다짜고짜로 안으로 들어가서 인지의 손을 잡고 대감 나하고 혼인합시다 하였다. 이때 수양대군은 아드님이 두 분이나 있었지만은 인지는 타원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여 잠깐 주저하다가 마침내 그 뜻을 알고 네 그리하오리다 하고 허락하였다. 수양대군은 예전 골람이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정인지를 마카에 끌어들이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였다. 정인지도 판이 뒤집혀 이 세상이 수양대군의 세상이 될 것으로 보았으므로 수양대군에게 허락한 것이다. 혼인이라 함은 정말 혼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자는 뜻이다. 수양대군은 공조판서 이사철로 부사를 삼고 지편교리 신숙주로 종사를 삼아 가지고 영경 삼천리길을 떠나게 되었다. 종사로 신숙주를 택한 것은 이번 일에 이 재주 있는 지편 학사를 내 것으로 만들이라는 생각을 가진 까닭이다. 이 밖에 영의정 황보인의 아들 황보석과 좌의정 김종서의 아들 김성규도 수원으로 택하였다. 이것은 까닭이 있다. 골람은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가게 된 것을 알고 놀라며 나으리 지금 황보인 김종서 패가 잔뜩 나으리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제 만일 나라를 떠나시면 대사가 틀어지지 아니하겠소 하고 수양대군을 만류하였다. 수양대군은 웃으며 걱정 없어. 안평은 내 적수가 아니오. 인이나 종서도 호걸지사는 아니야. 종서를 세상이 범이라고 하지만은 요새에는 이도 톱도 다 빠진 모양이네. 그것들이 무엇을 하겠소? 또 내가 황보석이와 김성규를 데리고 가니까 저희들이 더구나 못 움직일 걸세 하였다. 실상 황보인 김종서는 이듬해 개유년 2월 수양대군이 의기양양하게 명나라에서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리어 수양대군이 돌아오는 날에 백관을 거느려 모하건까지 나가 이를 맞았다. 명나라에 다녀온 뒤에 수양대군의 세력은 흔들 수 없이 되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이 명색은 삼공이나 수양대군이 두려워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적이 중대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승지를 수양대군에게로 보내어 그 뜻을 묻도록 되었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수양대군이 날마다 권례에 들어와 물론모사하고 안이 첨예하는 것이 없었다. 왕도 이를 어찌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되면 수양대군의 세력 밑으로 가만가만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수양대군의 형포를 붕괴한 사람들도 적지 아니하다 하였다. 그 중에 두령이 되는 이는 그래도 좌의정 김종서였다. 김종서를 떠받드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수양대군의 행보를 제어할 길을 말하게 되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수양대군은 실로 서슬이 푸르렀다. 월남 한 명에는 거의 수양대군 궁에서 살아서 세상에도 이 두 사람이 수양대군의 책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국상 중임에도 끓이지 아니하고 한 달에도 사오 차식이나 모학원과 훈련원의 습사장을 베풀고 크게 주연을 배설하여 모여든 무사를 먹이고 특별히 용력이 있거나 무예가 있는 사람이면 수양대군이 친히 불러 술을 주고 상을 주었다. 자학골 수양대군 궁 후원에서는 거의 날마다 습사가 있었다. 여기는 모학원과 훈련원에서 뽑아온 무사들을 모아놓고 활쏘기와 칼쓰기를 익히는 곳이다. 무사를 택하는 것은 한 명에게 맡아 하였고 한 명에는 양정과 유수와 홍달손을 시켜서 하였다. 천하 잠농과 팔도 망나니는 다 수양대군 궁으로 모인다는 동요까지 날만하였다. 활 쓰는 사람, 키 큰 사람, 다름질 잘하는 사람, 담 넘기 잘하는 사람, 사람 잘 치는 이, 거짓말 잘하는 이, 활 잘 쏘는 놈, 칼 잘 쓰는 놈, 말 잘 트는 놈, 돌판매 잘 치는 작자, 도적질 잘하는 작자, 목소리 큰 사람, 무엇이나 한 가지 재주가 있는 무리들, 부모한테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몰려난 무리들, 꽁무니에 방망이 하나를 차고 심심하면 사람 깨나 때리고 다니는 무리들, 노름판, 색주가 선술집으로 다니는 무리들, 한 명의 집 사랑에 어슬렁어슬렁 출입하는 무리는 모두 수양대군 궁에 상객이 되어 출입하였다. 수양대군이 무사를 모은다는 소문은 팔도에 두루 퍼졌다. 그래서 힘께나 쓰는 사람은 다투어 수양대군 궁에 출입할 길을 찾았다. 인왕산을 등진 수양대군 궁 후원은 대단히 넓었다. 활터만 있지 아니하고 말 달리는 터까지도 있었다. 마장에는 항상 좋은 말 사오필이 매여 있었고 활터에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의 활과 화살이 걸려 있었다. 습사를 한다는 날은 대개 40~50명이 모였으나 어떤 때는 100명이나 모이는 때도 있었다. 수양대군도 골람, 항명에, 홍달손, 양정, 유수 등을 거느리고 활터에 나와 앉았고 흥이 나면 손수 활을 당겨 쏘기도 하였다. 태조대왕 이래의 처음이라고까지 수양대군께 아첨하는 이는 찬사를 올리었다. 수양대군이 16살 적에 형님 되시는 문종대왕이 대군의 활 잘 쏘는 것을 칭찬하며 활에다 글을 써주시기도 하였고 그처럼 수양대군은 활의 이름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무사들이 수양대군을 숭배하게 되었다. 습사가 있는 날에는 수양대군이 친히 임할 뿐만 아니라 대군의 부인 되시는 낭낭부대부인 윤씨는 몸소 궁인들을 감독하여 무사들을 공개할 음식을 차리고 그것이 끝나면 후원 별당에 임하여 발을 들이우고 활 쏘는 구경을 하였다. 윤씨 부인도 무사들을 좋아하였다. 오늘은 무사들이 온다 하고 습사가 있는 날에는 마치 명절이나 당한 듯이 기뻐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윤씨도 남편의 야심을 대강 짐작하게 되고 따라서 날마다 이바지하는 무사들이 오늘은 비록 어중이 떠중이라 하더라도 장차는 남편의 대사를 도울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후원해서 습사하고 난 끝에는 반드시 한 명에 이하 신복되는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수양대군이 여러 가지 비밀한 의논을 하였다. 그 비밀한 의논의 대부분은 어찌하면 황보인, 김종서, 안평대군 같은 무리를 몰아낼까? 무슨 죄명을 씌울까? 암살을 하여 버릴까? 아니다. 당당하게 무사들로 대우를 편성하여 서울 장안을 점령할까?
그리야 한다 하면 어떤 모양으로 할까? 이런 제목들이다. 그 중에서도 목화의 중대한 문제는 황보인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 안평대군 궁에 어떤 사람이 출입하여 무슨 일을 의논하는가, 안평대군과 황보인, 김종서 등 문종대왕의 고명을 받던 집정들 사이에 어떠한 연락과 내왕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염담하여 드리는 것도 한명회가 맡아서 양정, 유수 등을 시키어서 하였다. 장안에 늘어놓은 끈아풀들이 각색 정보를 염탐해 드리었다. 개유년 10월 10일 첫 겨울이지만은 볕 잘 나는 따뜻한 날이었다. 인왕산 및 수양대군 궁에는 이른 아침부터 문객이 모여들었다. 이 문객들은 수양대군 궁에서는 무사라고 통칭하는 사람들이다. 이 골목으로 저 골목으로 하나씩 둘씩 아무쪼록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 중에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그 얼굴과 눈치들이 무슨 심상치 아니한 일이 있는 것을 보이었다. 이날에 수양대군 궁에 모인 사람은 강곤, 홍윤성, 임자번, 최윤, 안경손, 홍순노, 홍귀동, 유형, 민발, 곽연성 등이었다. 골람, 한명의 양정, 유수 등은 전날 밤을 수양대군 궁에서 세운 것이다. 이문은 수양대군 궁에 국로로 있으니 말할 것도 없다. 이날도 후원에서 습사를 한다 하여 이상에서 말한 주요 인물 외에 훈련은 모학원에서 모아들인 무사란 것들이 100여 명이나 모여왔다. 이래서 수양대군 궁은 이날따라 심히 흥성하였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근래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이날은 결판을 내는 날이다. 황보인 김종서 이하 지정들을 없애버리고 수양대군이 정난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을 한 손에 총남하기로 정한 날이다. 후원에서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무사들이 술 먹고 활 쏘고 즐기었다. 이날에는 특별히 술도 많고 안주도 좋았다. 큰 소 한 마리를 통으로 삶은 것이었다. 궁한 무사들은 웬 떡인고 하고 마시고 먹었다. 무슨 일이 있으려니 하면서도 오늘이 그날인 줄은 어중이 떠중이들 무사들은 알지 못하였다. 다만 어렴풋이 얼마 아니하여 우리는 장안 대도상으로 거드럭거리고 다니느라 하고 속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후원에서 무사들은 먹고 마시고 활 쏘고 하기를 해가 낮이 길어도 수양대군이 나오지 아니하였다. 한명에도 잠깐 빛을 보이고는 들어가 버리었다. 웬일이요? 오늘은 도무지 나으리가 아니납시니 하고 의심하는 쪽도 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나 보이 하고 가장 아는 체하고 눈을 끔쩍끔쩍하는 자도 있었다. 실상 요새 서울 장안에는 유언비어가 성행하여 간 곳마다 세상이 뒤집힌데 보기만 해요. 해를 못 넘길 테니 이렇게 수군거리지 않는 데가 없고, 그러면 누가 들어앉느냐 하고 물으면 혹은 수양대군이라고도 하고 혹은 안평대군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고려 왕씨의 후손이 다시 들어앉는다고도 수군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런 소문을 안 들었을 리가 없다. 황보인 김정소도 수양대군의 행동을 의심하는지는 어제 오늘부터가 아니다. 근래에 와서 물의 집에를 모아 자주 화를 익히고 술을 먹이고 하는 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다. 그 원 숭한 일이야. 설마 어찌하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찌하노? 막가내야지. 그러지만 설마, 이것이 늙은 집정들이 혹시나 모여 앉으면 하는 소리였다. 그래도 설마 하는 것이 무기력하고 고식적인 그들의 공통한 심리였던 것이다. 오직 김종서가 이 일을 중대하게 보아 좌참찬 이양, 병조판서 민신, 이조판서 조국관, 내시 김연, 한숭 등으로 더불어 수양대군의 행동을 감시할 것과 만일 불우지변이 있더라도 어떻게 막을 것과 그보다 만일 분명히
소양대군이 역모를 하는 눈치만 보이거든 상감께 주달하여 아주 소양대군을 처치하여 버릴 것까지 의논하였다. 원래 김종서는 정인지의 심사를 수상하게 알았다. 그것은 수양대군을 눌러야 한다는 의논이 날 때마다 정인지는 말이 없음을 본 까닭이다. 그래서 요즘번 중대한 비밀회의에는 정인지를 부르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김종서도 차마 여러 사람을 대하여 정인지는 믿을 수 없으니 부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체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호인 이양이 그만 이 의논을 정인지에게다 누설하여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래서 정인지는 곧 도성지 강맹경을 시켜 수양대군에게 통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내력으로 수양대군에게 일어날 핑계를 준 것이다. 황보잉, 김종서, 배가 수양대군을 배척하려고 한 데서 핑계가 되는 것은 핑계가 아니 되지만은 어르신 주상을 시역하고 안평대군을 옹립하려 함이라고 하면 천하에 내어놓기에 가장 번듯한 핑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샤라 10월 초열흘 날 거사하기로 계교를 세운 것이다. 무사들이 후원해서 해가 늦도록 술 먹고 떠드는 동안 수양대군 궁 안방에서는 한 명의 권람, 홍달손, 손석손 등 주요 인물들이 모여 비밀한 의논을 한다. 이 의논의 제목은 이 계획이 대강 누설된 듯 싶으니 어찌할까 하는 것이다. 무엇? 누설되었기로 무서울 것이 있나? 저놈들이야 다 합한데야 9놈밖에 없으니까. 9놈이래야 그 중에 김종서 한 놈이 좀 무섭지. 그놈 한 놈만 없이 하면 다른 놈은 손도 댈 것이 없을 것일세. 이 모양으로 수양대군은 뽐내었다. 여간에서 흥분되지 아니하는 그의 얼굴은 술이 반이나 취한 듯이 붉었다. 9놈이라 함은 황보인, 김종서, 이양민신, 조국광, 윤처공, 이명민, 원구, 조번을 가리킨 것이다. 그까지 김종서 놈이기로 이 주먹이 하나면 늙은 것을 만두소를 만들고 말지요. 소인이 지금 가서 죽어버리고 오리까? 하고 나서는 것은 홍윤성이라는 골자다. 아니외다 나으리 일이 그러하지 아니하외다. 저놈들로 말씀하면 비록 힘은 없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상감마마를 등집입니다. 상감마마를 등집니다. 그런데 대다가 만일 우리께를 알아채었다 하면 반드시 무슨 계책이 있을 것이니까 섣불리 하다가는 일이 안 되고 공연히 역적 등명이나 하고 신수이처를 면치 못할 것이외다 하니까 하는 송석손의 말이 끝나기 전에 혼윤성이가 거무튀튀한 얼굴에 핏대를 둬두고 팔을 뽐내며 아니 여보 송생원 어쩜 말이오. 대사를 시작하는 마당에 역적 등명이니 신수 이천이 그럼 방정맞은 말법을 어디서 한단 말이오. 역정이라니 황보인 김종서 놈들이 역적이지 그려. 누가 역적이란 말이오. 그래 나으리가 역적이시란 말이오. 어쩜 말이오. 어디 말 좀 해봅시다 하고 송석소는 멱살이라도 죽여들듯 덤비는 것을 유형과 민발이 붙들며 이봐 홍선달 그런 것이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인가. 자 참으오 참아 하고 홍윤성을 뒤로 물러앉히고 나서 홍선달 기계도 장하오마는 송석사의 말도 이치가 없지 아니한 줄 아오. 협천자일령 제우란 셈으로 저놈들이 취할 길이 상관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놈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나으리가 먼저 상관께 저놈들이 역모를 한단 말을 삽고 왕명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저놈들을 토멸하는 것이 좋을 듯 하외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송석사의 말도 이 뜻인가 합니다. 한다. 유형 민발의 말은 언정이순하였다. 홍윤성의 호통에 분을 참고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 하던 송석송은 유형 민발의 말에 겨우 살아나서 고개를 들며 누구는 나으리께 향한 충성이 누구만 못한 것이 아니오 하고 한번 홍윤성을 노려본 뒤에 예 그러하외다. 지금 유참봉 민진사의 말이 바로 소인이 하려던 말이외다. 소인이 어디 역적 등명을 무서워하거나 모가지를 아낄 리가 있사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내 모가지를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선뜻 내놓을 소인이 왜다. 홍선달 사람을 그리 보지 마소 하고 송석소는 끝으로 한 번 더 홍윤성을 노려보았다. 홍윤성은 더 하고 싶은 말을 참느라고 넓적한 코만 실룩거리고 있었다. 홍윤성의 생각에는 떼국이 꾀째째 흐르는 좀선비들이라 무예라고 찍고 까불고 하는 것이 다 마음에 맞지 아니하였다. 그저 손에 맞는 천려의 하나를 들고 나서서 황보인 김종서 무리를 모조리 빠서 죽이고 모든 공명을 저 혼자서만 가지고 싶었다. 유영민발의 말에 수영대군도 마음이 솔깃하였다. 곧 본래로 들어가서 상관께 황보인 김종서의 무리가 역모를 한다는 말을 삽고 당당히 왕명을 받아가지고 천하에 호령한다는 것이 진실로 본듯하였던 것이다. 그리하는 것이 땅짓고 헤엄치는 것이 왜다 하고 송석손이가 자기 말을 세우려고 한 번 더 다진다. 이렇게 되면 일동의 마음은 자연 움츠러진다. 아무쪼록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공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다. 홍순노가 났으면 그게 일이 그러하지 아니하외다. 만일 이 일이 누설되었다 하면 성사하기는 어려운 일이요. 또 광군이 올 의심도 있으니 아직 국문 밖으로 나가서 제기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엄청난 소국론을 끄집어내어 일좌를 아연케 한다. 이 말을 모두 다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급들도 났다. 그래서 이제 홍윤성으로도 아까 모양으로 뽐내지 못하고 큰 눈을 뒤룩거리고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눈을 본다. 다른 사람들의 눈도 역시 그리로 모인다. 한명회는 사기저상하는 눈치가 있음을 보고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소이다. 작사도방에 3년 불성이라고 이러다가 해만 다지고 말 터이니 나으리가 뜻대로 결정하시오. 하고 만좌를 돌아보았다. 사람들의 눈은 수양대군에게 모였다. 수양대군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숨소리가 점점 힘있게 되었다. 수양대군도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자저함이 있는 것이다. 한명회의 말에 홍윤성은 죽었던 기운이 다시 나며 이게 다 일이 아니외다. 용병지도는 최기유해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될 것이외다. 해보는 게지. 여기 앉아서 해가 지도록 이렇고 저렇고 말만 하다가는 그야말로 역적등명만 하고 신수이처가 될 것이외다. 다들 싫거든 소인이 혼자 나가서 그 늙은 놈들을 모조리 해낼라오 하고 기고만장하여 일동을 노려보고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방 안에 살기가 돌았다. 이 통에 수양대군도 벌떡 일어났다. 가자. 활 시위를 떠난 살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고 수양대군은 소리치었다. 나으리 아니 됩니다. 이러시다가는 대사는 안 되고 복면만 할 것입니다. 하고 송석손 유영 민발이 수양대군의 소매를 붙들어 만류하였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흥분이 극도에 달하였다. 평소에 저마다 앞장설 듯 큰소리치던 자들이 정작 일을 시작할 때 당하여서는 모두 겁들이 나서 슬슬 꽁무니를 빼는 것이 심히 밉고 분하였다. 비켜라. 너희들일랑은 가서 관사에 일러 바치거라. 내가 억지로 너희들 들어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니여. 나를 따르기 싫은 놈들은 가. 대장부가 죽으면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야. 나 혼자 갈 테니 놓아라 놓아. 하고 수양대군은 벽에 걸린 활을 떼어 어깨에 메고 칼자루에 손을 대며 어느 놈이나 진미오기 하는 놈이면 당선 참지할 터이니 그리 알아라 하고 옷을 붙드는 송석손, 유영민발 등을 발길로 차제치고 노기가 등등하여 중문으로 뛰어나섰다. 이때 부인 윤씨는 조금도 겁냄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가기를 권하는 듯이 손수 갑옷을 내어다가 입혀드리었다. 수양대군이 부인이 입히는 갑옷을 받아 입고 임원 한 사람을 데리고 대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은 안이 벙벙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명회가 분별하여 나으리가 혼자 가시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누가 뒤를 따라야지 하고 홍윤성들어 먼저 김종서 집으로 가서 김종서의 행동을 염탐하라고 하고 권원, 골람, 한석이, 한명진들은 돈이문 위에 매복하였다가 수양대군을 돕게 하고 감순, 홍달송들은 밤이 들더라도 순군을 해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있어 지위를 기다리게 하고
양정유수, 홍순순더러는 미복으로 수양대군을 따라 김종서의 집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하고 한 명의 자기는 수양대군 궁에 남아서 후원해서 무사들을 교련하고 비밀히 감춰두었던 천려의와 비수와 독바른 살 같은 것을 나누어주고 오늘 밤으로 거사할 터이니 각각 힘을 다하여 싸우라. 공을 따라서 높은 벼슬과 많은 녹을 줄이라는 뜻을 말하고 또 만일 영을 어기거나 겁내어 달아나거나 적당에게 밀통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으로 처참한다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 한 명의 말을 듣고 어중이 떠중이 무사들 중에는 시오시오 부재래하고 기뻐하는 자도 들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눈이 동굴하고 무릎을 덜덜 떨었다. 아이고 이것이 역적놈의 소굴이었구나 하고 혼비백산하에 엄마 하고 우는 사람조차 있었다. 누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술 먹는 맛에 옷가지나 용천냥이나 얻었을 맛에 수양대군 궁의 문객이라고 자세하는 맛에 왔던 것이나 하고 슬며시 공문을 빼고 달아나는 작자도 있었다. 한 명에는 이 오합지졸이 겁이 나서 달아날 구멍만 찾는 눈치를 보고 강문을 굳이 닫아 일절 출입을 금하고 만일 담을 넘거나 기타 수단으로 도망가는 자가 있거든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죽여버리라고 문을 지키는 신복되는 무사에게 분부하였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엄 속에 무사들은 온종일 먹고 즐기던 흥도 다 깨어져서 이 구석 저 구석 둘씩 셋씩 모여 앉아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아니하여 한 명에는 100여 명의 무사의 명부록을 들고 돌아가며 일일이 수결을 두게 하였다. 수결을 두는 손들은 떨리었다. 그러나 감히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일 거절한다 하면 당장에 모가지가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잠시라도 모가지를 몸에 붙여둘 생각으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수결을 두는 것이다. 수결을 두는 것이 끝난 뒤에 명예는 여러 무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게 되었소. 성사가 되면 원훈이 될 것이요. 패하면 이 문부록은 역적의 맹부록이 될 것이요. 지금 왕자께서 역적 괴수 김종서를 잡으러 가시었으니 무사하게 돌아오시면 우리 일은 8분이나 성사된 것이요. 이로부터 성사가 되기까지 군법을 시행할 것이니 그리하오 하고 격려 겸 위협 겸 일장의 훈시를 하였다. 사람이란 죽을죄라도 저지르기 전이 무섭지 저질러 놓으면 겁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겁이 나서 허둥지둥 쩔쩔매던 무사들도 명부록에 수결까지 두어 놓고 나서는 다들 죽었던 기운이 다시 살아서 얼굴에 푸른빛이 스러지고 그와 반대로 도리어 기고만장하여 지절되는 자조차 있었다. 수양대군 부인 윤씨는 이 무사들을 위하여 손수 음식을 만들어 저녁을 공께 하였다. 한명회가 이런 말을 무사들에게 전하매 무사들 중에는 부인의 정성에 감동하여 죽기로서 은혜를 갚는다고 맹세하는 자까지 있었다. 해는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10월 초여를 따른 송편보다 조금 더 배가 불러서 큰 변이 일려는 서울을 비추고 있었다. 서대문 밖 김종서 집에는 어느 날이나 문객이 떠날 일이 없었다. 의정부 좌의정이라는 서슬이 푸른 정성인 까닭도 있거니와 삼척동자나 병문 막벌이꾼들어 물어도 지금 우리 조선의 첫째 가는 양반은 김종서였다. 영의정 황보이는 이름뿐이요 사실 영의정은 김종서라고 다들 말하였고 호랑이 김정성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 놈도 감히 거두를 못한다고 우부들도 다들 이야기하였다. 안평대군도 절제라면 항상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몸소 김종서 집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이것이 수양대군에게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추대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는 구실을 줄 연유다. 김종서는 그야말로 출장 입상하였다. 두만강가에 야인을 물리쳐 육진을 완송한 공로는 조선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도 종것들은 김종서의 공을 시기하여 여러 가지로 육진계책이 불가함을 말하여 김종서를 나라를 위태하게 하는 무리로 몰아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세종대왕과 같은 밝은 임금을 만났기 때문에 죄를 면하고 공을 온전히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김종서가 육진성을 쌓기는 끝내고
개선하는 날에 세종대왕은 내전의 잔치를 베풀어 김종서의 공로를 위로하시며 내가 아니면 종서가 이 일을 할 수 없고 종서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칭찬하셨다. 문종대왕이 승하하실 때 어린 세자를 부탁하시며 가장 크게 믿기도 김종서였고 유충재상이라 하여 어린 임금이 위에 계신 이 어려운 판국을 진정할 리도 김종서라고 상하가 다 믿는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명회가 가장 큰 적으로 수양대군에게 일러 바치는 이도 김종서였다. 그동안 근 1년을 두고 계획한 것이 말하자면 김종서 하나를 어찌하면 가장 잘 없이 할까 함이었다. 소양대군이 송석순, 유영 민발을 발길로 차고 대장부 죽으면 사직을 위하여 죽는다고 뛰어나선 것도 가는 곳이 김종서의 집이었다. 그일에는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김종서 집에 출입하던 문객들도 발을 끊어버렸다. 유시 날지 뭐가 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섣불리 어느 고문세가에 출입하느니 보다는 가만히 숨어서 시세를 엿보다가 이길 듯한 편으로 가서 달라붙는 것이 가장 약은 수였다. 더구나 수양일파가 못 먹어 하는 호랑이 김정성 같은 집 같은 데를 요새 같은 때에 바삐 다니다가는 큰 코 뗄 줄을 다들 아는 것이다. 인정은 바람개비 같았다. 이날에도 대궐에서 물러나온 후로 아무도 찾는 이가 없어 김종서는 안에 있어서 어린 자손들을 데리고 희롱하고 있었다. 아들 승규가 승복의 신복이 되는 신사면 윤광은으로 더불어 사랑마당과 대문 안팎으로 거닐며 혹 자객 같은 것이 나오지 아니하는가 하여 살피고 있었다. 해가 금화산 위에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에 하여 홍윤성이 터덜거리고 찾아왔다. 승규는 윤성이가 수양대군 문화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놈 수상한 놈이다 하고 윤성을 노려보았다. 신사면 윤광은 두 사람도 한껏 홍윤성이가 쑥 나선 것이 이상도 하고 또 한껏 온종일 짐승 하나 못 보던 사냥꾼이 처음으로 무엇을 본 듯한 호기심도 있어서 홍윤성을 애워쌌다. 윤성은 그 눈치를 모름이 아니다. 시침이 떼고 가장 호기 있게 춘부대감 계시오 하고 승규들은 물었다. 계시오유 하고 승규는 대면대면하게 대답하였다. 이 불량하게 생긴 놈이 왜 왔는고 하고 한 번 더 승규는 윤성을 노려보았다. 내가 춘부대감을 뵙고 긴히 여쭐 말이 있으니 춘부대감께 이렇게 해주시오 하고 윤성은 태어나였다. 조금만 수상한 눈치가 보이더라도 홍윤성 따위 한두 두rum은 미친 개 치듯 때려 죽일 결심으로 있던 승규도 홍윤성의 태도가 하도 태연한데 기운이 질렸다. 가친이 안에 누워 계신 모양이오마는 무슨 일인지 모르거니와 내게 말하시오. 내가 대신 여쭈어 드리오리다 하고 아까보다 좀 부드러운 그러나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홍윤성을 바라보았다. 곁에 있는 신사면, 윤광은 두 사람도 이놈이 힘쓰는 놈이라는데 하고 꽁무니에 숨겨 찬 철편을 옷 속으로 만져보아 아무 때나 내어두기를 준비를 하였다. 홍윤성이가 양화도 나루에서 배 잘 건네주지 아니한다고 나룻배에 뛰어오르던 길로 팔대기 같은 굵은 상아떼를 엿가락 분지르듯이 세 마디에 분질러 배 위에 있는 네 사람을 뱃사공 아울러 순식간에 육장을 만들어 강물에 집어 내동댕이를 치고 제 손으로 배를 저어 건너온 까닭에 아침 양화도에서 뱃놀이하던 수양대군의 눈에 들어 살인한 돼지도 흐지부지 면하고 도리어 수양대군 궁에 기난 식객이 되었다는 홍윤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검고 확살스러운 얼굴에 불량한 눈망울만 보아도 여간 사람은 가슴이 서늘할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외다. 꼭 대감을 뵙고야 할 말이길래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대감을 뵈려고 할 리가 있어. 또 내가 이렇게 대감을 뵈려고 하는 것은 곤문세가에 무슨 청이나 하러 온 것이라고 알지 마시오. 사내 대장부가 영사언정 구구스러이 청을 해서 벼슬 개나 얻어 하겠소. 그럴 내가 아니요. 지금 국가와 대감의 몸에 큰일이 일어날 기미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일개에 보이지만은 그런 일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온 것이요. 그 밖에
아무 다른 뜻이 없으니까 만일 대감을 뵙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지요. 구태여 뵈려는 것도 아니요. 하는 윤성의 말은 넉넉히 성규를 움직였다. 성규는 윤성을 밖에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되는 김종서 앞에서 홍윤성이란 자가 아버지를 뵙고 긴히 여쭐 말씀이 있다고 왔었습니다. 하였다. 종소는 어깨에 매달리는 손자의 부기짝을 만지며 홍윤성 그 힘쓴다는 자 말이냐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듯이 웃는다. 나이는 70이 가깝지만은 백발 동안에 이빨 하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정정하고 몸은 작지만은 어성은 쇠소리같이 쨍쨍하다. 네, 강화도에서 뱃사공 죽인 자입니다. 그자가 수양대군 궁에 다닌다는데 어째 왔어? 글쎄 옳시다. 수상합니다. 그래도 국가대사여 또 아버지 몸에 큰일이 나겠기로 그 말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주 태어나고 몸에 무슨 흉기를 지닌가 싶지는 아니합니다. 흉기를 가지었기로 제가 어찌하겠느냐마는 불러드리려무나 어디 그놈이 얼마나 힘을 쓰나 한번 시험이나 해보자. 어디 우리 만동이 허구 한번 힘을 기울여볼까? 하고 유쾌한 듯이 낄낄 소리를 내어 웃는다. 만동이라 하면 지금 4살 먹은 승규의 둘째 아들이다. 맏아들은 조동이다. 총선은 수양대군이 자기를 가장 큰 원수로 아는 줄을 모름이 아니요.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엿보는 사람이 가까이 올 줄을 모름이 아니나 그런 것은 호랑이 김정성을 두렵게 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송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금 빗기 들고 긴 바람 큰한 소리에 그칠 것이 없어라 한 노래를 부른 김종서의 작은 몸뚱아리는 일신이 도시의기요 담이었다. 만동아, 너 이제 장사 하나 들어올 테니 대들어서 내 한번 그 따기를 붙여라. 그럴래 그러면 활 주마 하고 늙은 영웅은 어린 손자의 등을 만진다. 윤성은 다만 김종서의 행동, 김종서가 수양대군의 개교를 이는 모양인가 아닌가, 신변을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보러 온 것이 목적이지만은 평생에 처음 당대용을 대한 것이니 한번 사내다움을 보이리라는 야심이 있어서 있는 용기와 위험을 모두 주워 모아가지고 성규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윤성은 초면이요. 의심스러운 자기를 방 안으로 끌이는 데는 아니 놀랄 수가 없어서 혹 자기 없애버리려고 어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나 아닌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절제 김종서는 그렇게 사람을 속일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기운과 위의를 수습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서서는 마태 윤성의 눈은 샛별과 같이 광채가 나는 종서의 눈과 마주쳤다. 윤성은 그만 호랑이 눈살 맞은 토끼 모양으로 전신에 힘이 빠지어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연치로 보나 지위로 보나 절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은 그처럼 문지방을 채 넘지도 못하여서 당황하여 엎드리지는 아니하여도 좋았을 것을 하고 얼마 뒤에야 윤성은 혼자 부끄러웠다.